아침에 옷을 입다 문득 배를 만져보며 예전보다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먹는 양은 줄였는데도 아랫배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하루 이틀 조심해봐도 변화가 없어 괜히 마음만 지쳐가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며칠만 덜 먹어도 빠졌는데 왜 지금은 한 달을 조심해도 그대로일까요? 그 질문 속에는 체중보다도 나이 들어가는 몸에 대한 불안과 서운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85이 되었고 어느덧 의사로 살아온 시간도 5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몸의 변화를 직접 보고 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부지방과 내장지방은 결코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만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물과 내용물이지 진짜 지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인내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았고 극단적으로 굶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먹는 고구마와 샐러드에 방식만 바꾸었을 뿐인데 한 달쯤 지나자 아랫배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몸의 느낌이 먼저 달라졌다고, 속이 가볍고 군것질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변화를 우연이라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늘 저녁이면 배가 더부룩해 잠들기 힘들다 하셨고 체중보다 배 둘레가 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아침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조용히 배를 만지며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숫자는 크게 안 변했는데 배가 달라졌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왜 몸은 최소 한 달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 왜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제 경험과 의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장 답을 주기보다 여러분의 몸을 다시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실 때 눈에 보이는 크기 변화부터 떠올리십니다.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었는지, 바지가 조금 헐렁해졌는지, 그런 신호들이 가장 먼저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배가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현상과 복부 지방 자체가 줄어드는 과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생각하면 몸은 쉽게 실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박사님, 3일만 굶었더니 허리가 느슨해졌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대부분은 지방이 아니라 몸속에 머물던 수분과 장 내용물이 빠져나간 신호라는 것을요. 실제로 체성분을 살펴보면 지방량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수분과 내용물만 줄어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방세포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는 더 느려집니다. 복부지방,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은 단순히 먹어서 찐 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결과물입니다. 스트레스, 수면의 질, 혈당의 흐름,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저장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며칠 굶거나 갑자기 운동을 늘린다고 해서 곧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렇게 급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신중해집니다. 지방이 줄어들기 시작하려면 먼저 몸이 이제 저장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신호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호르몬의 안정입니다. 인슐린이 하루 종일 요동치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으며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회복의 리듬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두 번의 식사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최소 3주에서 4주, 즉 한 달쯤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직하고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동안 몸은 새로운 식사 패턴을 관찰하고 혈당의 흐름을 재조정하고 저장과 사용의 방향을 천천히 바꿉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잠깐 빠진 듯 보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일주일 만에 빠진다, 며칠이면 뱃살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의 대부분은 지방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수분을 빼고 몸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겉으로는 빠진 것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오히려 저장하려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더 쉽게 다시 찌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아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몸을 다그치느냐 아니면 설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복부 지방은 설득당할 때 움직입니다. 반복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는 괜찮다는 신호를 받을 때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조급함은 조금씩 사라지고 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그 한 달 동안 무엇이 몸에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 특히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라는 시간대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그저 하루의 시작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몸의 입장에서 보면 아침 공복은 하루 중 가장 특별한 순간입니다. 밤사이 소화는 마무리되고 위는 비어 있으며 전날 먹었던 음식의 영양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순수한 상태로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지요. 이때 들어오는 음식은 몸속에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차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저장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공복 상태에서 들어오는 음식은 활용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저는 이 차이를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같은 식단을 드셔도 아침 공복에 드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몸 반응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이 가진 자연스러운 수분은 아침 공복에 가장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이 수분은 장을 갑자기 자극하지도 않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전날에 잔여물이 정리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발효를 일으킬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드신 분들은 속이 편하다, 아침부터 몸이 가볍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이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이 시점에 샐러드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복에 채소와 과일만 들어오면 몸은 때때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비상 신호를 켜고 저장 쪽으로 방향을 틀려 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몸은 지금은 괜찮다,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아침에 몸이 안정 상태로 출발하면 그날의 식욕과 지방대사 흐름이 달라집니다. 점심에 과하게 당기지 않고 군것질이 줄어들며 저녁에 불필요한 저장 신호가 약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하루 지방 대사의 방향을 잡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아침 공복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저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박사님, 먹는 건 똑같은데 왜 저는 안 빠질까요? 그럴 때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시간대가 달랐습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아침이 아닌 시간에 같은 음식을 드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을 지켜온 분들은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체중보다 먼저 아랫배의 느낌이 바뀌고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공복은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노력이 헛되지 않게 쌓이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음식을 아침이 아닌 다른 시간에 먹었을 때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한 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해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저녁에 샐러드를 먹어요. 기름진 건 피하고요. 말씀하시는 표정에는 분명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덧붙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드셨느냐가 아니라 언제 드셨느냐라고요. 이 한마디가 많은 분들의 한 달을 갈라놓습니다. 이미 식사가 들어간 위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상태지요. 그 위에 과일과 채소가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가볍게 처리할 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위장의 움직임도 느려져 있습니다. 이때 들어온 채소와 과일은 소화보다 발효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더부룩함이고 가스이며 아랫배의 팽만감입니다.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샐러드를 먹었는데 오히려 배가 더 나온 것 같고 속이 답답해 잠자리가 불편해지는 느낌 말입니다. 몸은 이때 혼란을 겪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시간대가 맞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같은 샐러드라도 어떤 분에게는 가벼움으로, 어떤 분에게는 불편함으로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방 감소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몸은 지금 들어온 음식을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느라 바쁩니다. 저장과 사용을 조율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한 달을 유지해도 왜 나는 그대로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식단을 살펴보면 내용은 건강한데 시간만 어긋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식단은 바꿨는데 시간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건 다 바꿨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는 마지막 열쇠는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시간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은 몸이 하루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신호를 주기보다 이미 받은 신호를 저장하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저녁에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아침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한 달을 보내면 노력은 분명했는데 결과는 흐릿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내용을 보지 않고 순서를 먼저 본다고요. 언제 들어왔는지가 맞지 않으면 무엇을 먹었는지는 뒤로 밀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 헛되게 느껴졌던 시간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어긋났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아침 공복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떤 구성이 몸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고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식단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아침 식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몸에 좋다는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꼭 이걸 고집해야 하나요? 그 질문에는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대체할 수 있고 조금 바꿔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몸의 반응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들어오는 재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역할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과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과는 단맛 때문에 피해야 할 과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걱정되다 보니 더 그렇지요. 그런데 사과를 껍질째 드셨을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껍질에는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은 느껴지지만 급하게 치고 올라오는 단맛이 아닙니다. 몸이 놀라지 않는 단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사과를 껍질째 드신 분들은 식사 후에 갑자기 졸리거나 단 것이 당긴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 다음이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맛이 강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단점도 없어 보이지만 이 재료가 빠졌을 때 몸의 반응은 의외로 분명합니다. 복부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을 살펴보면 장과 복부에 미세한 염증 반응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식사량을 줄여도 배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샐러리는 이런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속이 편안해지고 배가 더부룩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숫자로 재기 어려운 변화지만 몸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파프리카는 이 조합에서 또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도 오전 중에 군것질이 당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위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고 씹는 감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먹었다는 신호가 뇌에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아침에 파프리카가 포함된 식사를 하신 분들이 점심 전까지 덜 찾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각자 다른 일을 합니다. 사과는 혈당의 속도를 조절하고, 샐러리는 복부의 불편함을 가라앉히며, 파프리카는 포만감을 지켜줍니다. 어느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강조되면 몸은 다시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재료로 바꿔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늘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역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재료를 바꾸면 한 달 뒤에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안 빠질까요? 그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조합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 식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며칠 만에 질려버리는지가 갈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르는 방식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재료와 영양 성분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과 일상에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어떤 경우에는 맛보다도 씹는 시간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처럼 하루의 리듬을 결정하는 식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음식을 너무 잘게 자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입에 넣고 몇 번 씹지 않아도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배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음식은 이미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또 뇌는 아직 먹었다는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이때 포만감 신호는 늦게 오고 식사는 끝났는데도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남게 됩니다.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아무리 건강한 재료를 먹어도 만족감은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크기로 자른 음식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어나고 입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에 뇌는 천천히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음식이 들어오고 있다. 이제 충분하다라는 메시지가 서서히 전달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지만 몸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식사가 끝난 뒤 괜히 더 찾지 않게 되고 군것질에 대한 생각도 줄어듭니다. 제가 자르는 방식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식단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을 다루는 과정은 짧은 이벤트가 아니라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아도 먹기 불편하고 질리고 부담스럽다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지속되지 않는 식단은 몸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며칠 지나면 귀찮아졌다, 씹기 힘들다, 먹는 게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료는 좋은데 자르는 방식이 극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작거나 반대로 너무 커서 먹기 불편한 상태이지요. 몸은 이런 불편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식단을 피하려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음식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가고 준비 과정도 과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또 이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식단이 의지가 아니라 습관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 달을 넘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씹는 과정 자체가 몸에 주는 안정감입니다.
천천히 씹는 동안 호흡도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몸은 식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아침을 분주한 시간에서 몸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식욕의 흐름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자르는 방식 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한 달을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식단은 더 이상 버거운 숙제가 아니라 몸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성된 식단을 한 달 동안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맛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단맛과 짠맛이 어떻게 몸을 설득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단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가장 두려워하십니다. 맛이 없어서 오래 못할까 봐요. 이 말 속에는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고 먹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입이 기억을 하고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보다 먼저 이 식단을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느냐를 생각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단맛과 짠맛, 그리고 신맛의 아주 미묘한 균형에 있습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금은 살을 찌우는 재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하게 되죠. 하지만 아주 소량의 소금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단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단맛을 끌어올립니다. 사과의 단맛, 채소의 은은한 단맛이 또렷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맛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것이지 간을 세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용된 소금은 몸에 수분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맛에 대한 갈증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이 균형이 맞춰지면 오전 내내 불필요한 단 것이 당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뭔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이 허전한 상태입니다. 이때 대부분 단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소량의 소금으로 맛의 균형을 맞춰주면 이 허전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몸이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몬과 후추가 더해지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레몬의 신맛은 입안을 환기시켜줍니다. 음식의 시작과 끝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먹는 과정이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이 상큼한 신맛이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선명한 자극이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후추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추는 맵게 먹기 위한 재료가 아닙니다. 아주 소량만으로도 향이 살아나고 씹는 재미가 생깁니다. 매일 같은 재료를 먹더라도 또 이거야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식단을 포기하는 이유의 상당수는 영양이 아니라 지루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부 지방을 줄이는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최소 한 달, 길게는 그 이상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입이 먼저 돌아서 버리면 아무리 좋은 식단도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을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맛을 설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소량의 소금, 과하지 않은 신맛, 은은한 향. 이 조합은 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그러면 식단은 더 이상 참고 버티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상이 됩니다. 몸은 이렇게 설득될 때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맛의 균형 위에 올라가는 지방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지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의 표정이 먼저 굳어집니다. 살을 빼려는데 지방을 먹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름기 있는 것은 줄여야 한다 는 생각이 몸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을 언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아침 공복에 소량의 적절한 지방이 들어오면 몸은 생각보다 안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만 들어오면 몸은 혈당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빠르게 움직이고 그 반동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허기나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방이 함께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당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몸은 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지방의 성질입니다. 아무 지방이나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저온 압착된 오일, 특히 생들기름과 같은 형태를 권해드립니다. 높은 열을 거치지 않은 오일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 과정도 비교적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소량을 더했을 뿐인데도 식사 후의 느낌이 훨씬 안정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단 것이 당기는 순간을요. 배는 분명히 부른데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뭔가를 찾게 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침 식사 구성에서 오는 신호의 문제입니다. 지방이 너무 적거나 전혀 없을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아침에 적절한 지방이 들어오면 몸은 지금은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단 것을 찾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갑자기 입맛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오늘은 덜 당긴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이 쌓이면 하루 전체의 식욕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부지방 감소로 이어지는 숨은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해온 결과 복부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아침 식사에서 지방을 거의 배제하고 계셨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려는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저장하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설계할 때 덜 먹자보다 안정시키자라는 말을 먼저 떠올립니다. 소량의 좋은 지방은 몸을 느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인슐린도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식사 이후에 혈당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를 보내면 저녁에 불필요한 저장 신호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두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지방은 몸을 무겁게 하지도 않고 소화를 방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침 식사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먹고도 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의 식단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맛의 균형 위에 적절한 지방이 더해지면 식단은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흐름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변화로 만들어주는 요소, 바로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왜 고구마를 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한 달 뒤 몸이 달라지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이야기를 꺼내면 반응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에 웬 고구마냐 고 고개를 젓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고구마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고구마 자체가 아니라 고구마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 현장에서 고구마를 꾸준히 관찰해왔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제대로 먹었을 때 몸의 변화를 가장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몸에 들어오면 급하게 쓰이고 끝나는 에너지가 아니라 천천히 풀리며 사용됩니다. 여기에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 전분은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기보다는 장을 거치며 대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밥이나 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먹고 살이 찔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구마를 빼고 식단을 유지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적정량의 고구마를 포함한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고픔과 기운 빠짐을 동시에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지 않으니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리 방법입니다. 고구마를 굽지 않고 삶거나 찌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굽는 과정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단맛은 강해지지만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성질은 줄어듭니다. 반면 삶거나 찐 고구마는 수분이 남아있어 장을 자극하지 않고 대사도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같은 고구마라도 몸이 느끼는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아침에 드실 때의 양도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기준은 중간 크기 고구마의 반 개 정도입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 양은 오전 내내 배고픔을 막아주고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불안해지고 저장 신호를 켜기 쉽습니다. 이때 고구마가 들어오면 몸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안정감이 점심을 바꿉니다. 점심에 과하게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억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복부지방은 하루 한 끼의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흐름 속에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사님, 배는 예전보다 덜 고픈데 배는 들어갔어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느끼는 느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랫배가 덜 단단해지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신뢰합니다.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는 기적을 만드는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몸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배고픔을 참고 버티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참고 버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빼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제대로 먹자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달을 보냈을 때 몸에는 어떤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에 대해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 그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몸은 우리가 다그칠수록 더 움츠러들고 서두를수록 더 느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경향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방향만 맞으면 시간을 들인 만큼 반드시 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다시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침 공복이라는 가장 열린 시간에 몸을 놀라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먹는 것, 저장이 아니라 활용의 신호를 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소 한 달 동안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단짠의 균형을 맞춘 샐러드, 삶거나 찐 고구마, 과하지 않은 좋은 지방, 이 모든 것은 몸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몸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많은 분들이 같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랫배가 서서히 정리되고 이유 없이 더부룩하던 느낌이 줄어들며 점심과 저녁의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억지로 줄인 것이 아니라 덜 필요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이 변화를 가장 신뢰합니다. 몸이 스스로 방향을 바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까요? 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시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증명은 말이 아니라 몸이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한 달을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그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